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 회장과 현대그룹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주영과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정주영 회장은 식민지기에 태어나서 가난을 겪었고 조국이 없는 아픔, 즉 피지배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겠다. 가난을 벗어나자 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나만 또는 내 회사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조국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조국의 근대화까지도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자지만 단순히 기업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3번의 가출을 시도했을 만큼 가난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실패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런 나이에 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돈의 흐름과 산업의 움직임, 정부 정책의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는 건설업에 진출한 이후에는 조국의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적 수준의 경제 기초를 다지는 것에도 큰 관심을 가집니다. 즉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그 이전 1967년도에 태국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공기도 단축하고 여러 경험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태국이나 필리핀이 아시아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에 현대그룹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즉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경세재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은 바로 가난을 벗어나고 그 가난을 나에 대해서는 끊고 나라도 끊어서 우리 다음 세대는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주영 회장의 대표되는 기업가 정신은 바로 임자 해봤어? 당신 해봤어? 해보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소위 캔두이즘입니다. 캔두이즘은 없던 말인데 만든 것입니다. 학자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임자라는 건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해봤냐? 해보고 이야기하는 거냐? 안 해보고 미리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항상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임자 해봤어? 해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해보면서, 즉 하면서 이룬다는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기업가 정신을 가졌고 그것들은 크게 4가지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현장 중심 경영입니다. 해보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현장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 경영이 됩니다. 이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해서 항상 남들이 안 해본 것을 해보겠다는 정신으로 한국에서는 당시로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해외 시장 개척을 했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만 해도 개발도상국도 아니었고 아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던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 진출했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의 많은 기업인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가능성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필요에 의한 것들을 맞추기 위하여 계열화라는 것을 합니다. 즉, 내가 해보기 위해서는 안 해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없으니 같이 해봤던 것들을 다 같이 가져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을 하기 위해서 전, 후방 산업을 다 같이 한꺼번에 계열사로 만드는 수직 계열화를 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철, 자동차, 조선, 중화학, 석유화학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들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수평적 계열화를 통해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주영 회장과 관련된 가장 많은 기업가 정신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바로 임기응변입니다. 즉, 그때그때 대충 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당시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장 중심 경영입니다. 초창기에 현대가 했던 주력 업종은 대부분 건설업으로 앞서 말했듯이 제조와 같은 지속적이고 현장감이 필요한 기간 산업들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든지 창의성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뭔가 새로운 산업의 터전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지속적이고 현장감이 필요한 기간 사람들을 위주로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 건축물을 언제까지 만들어서 완공하겠다라는 완공기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선업 또한 선박을 발주한 선주에게 언제까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살펴야 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이 서로 잘 조화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한국, 특히 현대에도 뛰어난 경영자들이 또는 경영 자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건 열정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두고 바로바로 쓴다는 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현장을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자들을 긴장시키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탑다운 방식의 문제 해결 처리 방식으로 효율성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현장 관리자들이 언제나 정주영 회장에게 모든 문제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 중심 경영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서도 몇 날 며칠 신발을 벗지 않고 계속 현장에 있으면서 자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발이 부르트고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서 바로 기업가 정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시장에 대한 도전 정신입니다. 초창기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광복 이후 현대건설은 미 군정이 요구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고령교라든지 미군이 발주한 사업들을 받으면서 미군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영어를 배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군들과 일하면서 미군이 주는 확실한 비즈니스 감각을 익혔습니다. 과거의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제대로 못했지만 미군정, 즉 군인들은 좀 더 사업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성과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관련 사업들을 수주하면서 사업성도 높이고 신뢰도 쌓고 또 미군이 요구하는 품질의 건설업을 진행하면서 건설 실력도 높일 수 있었고 품질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했던 기술자들과 장비들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미군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니 당연히 어느 시장에 가서도 통용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현재 사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도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진출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대건설은 태국의 고속도로 수주 사업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조성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란 나라가 워낙 이름이 없는 나라였고 현대그룹도 능력은 갖췄지만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을 수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를 낙찰받아야 하는데 낙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 즉 저렴한 공사비로 입찰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잘못하면 덤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력과 기술자들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약속했던 기간보다 공기, 즉 공사 기간을 줄이면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저가로 수주를 하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도 앞서 나왔던 현장 중심 경영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1965년 태국의 파타니 나리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시작된 해외 진출은 1975년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건설 사업에도 낙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험을 쌓게 되고 이후에 중동과 아시아 일대에 현대건설이 진출하여 많은 사업을 수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대그룹의 해외 시장에 대한 도전과 성과의 창출 및 역량, 경쟁력에 대한 역량 축적은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다른 국내 기업들에게도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한 실제 그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다양한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앞서 말한 것처럼 정주영 회장과 현대그룹만의 성과가 아니라 조국 근대화 및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배물리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열화 능력입니다. 다른 창업자들도 하나의 사업에서 여러 사업들을 확장하기는 했지만 정주영 회장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앞서 말했듯이 정미소, 즉 쌀 산업을 하다가 자동차 수리, 그 다음에는 자동차 제조, 그리고 토건, 건설업, 그 외에도 다양한 산업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중에 경부고속도로 사업을 수주하면서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후에는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수들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다양한 국가, 기관, 산업의 수평적 계열화와 수직적 계열화를 통해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와 건설 장비들과 관련된 산업에도 참여하여 현대시멘트,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 빌려오거나 거래를 통해서 다른 업체에 주지 않고 내가 직접 한다고 하는 내부화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국제화할 때와 기업이 왜 더 커지느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나오는 주요 이론입니다. 이 내부화를 통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수직 계열화를 시도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전후방 연관 산업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원하거나 또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동차 외에 조선, 철도, 차량, 제철, 석유, 화학, 방위산업 등 중화학 기업들을 순차적으로 설립하면서 다양한 다각화를 통해서 수평 계열화도 시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열화 능력은 정주영 회장의 대단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하지만 기업가 정신 중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을 만났을 때 그때그때 최선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임기응변입니다.
부산에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유엔 참전국의 군인분들을 위한 공동묘지, 즉 유엔군 묘지가 있습니다. 1952년 12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을 찾아와서 부산 유엔군 묘지를 찾기로 하자 미군은 정주영 회장을 찾아와서 황량한 유엔군 묘지를 새파란 잔디로 덮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2월은 겨울이 한참인 시기라 잔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황량했는데요. 당시 한국은 나무도 많이 없는 민둥산들도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전쟁 이후에 땔감을 쓰다 보니 대부분의 산은 모두 벌거숭이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엔 묘지도 대부분 황토나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데 그렇게 두면 한국의 이미지도 안 좋고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주 회장은 어떻게 할까를 고심하다가 콜럼버스 달걀이 별거냐라고 생각하고 미군에게 풀만 파랗게 나 있으면 되는 거냐고 묻고는 아이디어 값을 포함해서 실제 공사비의 3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은 초봄에 가을에 심어놓은 보리가 자라니 그 보리를 갖다 심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직원을 시켜 트럭 30대를 사방에서 끌어모아 낙동강 연안 남지 모래질의 벌판에 보리밭을 사서 파란 보리 포기들을 떠다 묘지에 심었습니다. 깊은 겨울에도 모래질 보리 포기는 잘도 떠졌고 어쨌거나 파랗게 단장만 하면 목적 달성이었습니다. 유엔 사절 일행이 와도 각국 사병 묘지에 꽃만 바치고 돌아갈 텐데 파란 풀을 보고 이것이 보리인지 잔디인지 따질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미군 관계자들은 원더풀, 굿 아이디어라며 감탄했습니다. 그 일 이후 미 8군공사는 정주영 회장이 독점하다시피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구를 짓는데 여러 가지 건설 현장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덥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자재도 모으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 공기도 단축해야 하고 품질도 높여야 하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필요한 항구의 여러 구조물을 울산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배로 끌고 가자고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를 거기서 모아 건설을 하는데 들이는 시간이나 한국에서 빨리 만들고 그걸 배로 끌고 가는 시간이나 비슷하니 오히려 여기서 완공하고 난 뒤에 가는 게 더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로 잘 끌고 갈 수만 있다면 돈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베일 항구 건설도 전 세계 항구 건설 사업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사업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궁하면 통하리라라는 궁즉통의 임기응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정주영 회장은 아주 뛰어난 임기응변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정주영 회장의 가장 특출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정주영 기업가 정신의 발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